편지 삼국지 제1부 어지러운 천하. 의로운 형제. 중국 역사에서 주나라가 세력을 잃게 되자 7개의 강국이 나와서 전국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진나라가 이를 통일하였으나 얼마 안가 무너지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다투다가 한나라의 고조가 다시 이를 통일하여 200년을 이어오다가 왕망의 신으로 바뀌었으나 광무제가 처부수고 한나라를 재건하니 이것이 후한입니다. 이 후한도 200년 뒤 현재 때 끝이 나고 다시 삼국으로 쪼개지니 이로써 삼국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후한이 망하기 시작한 것은 주로 내시들의 바로가 큰 원인이었지만 외세의 덕세와 조정의 부패에도 원인이 있었습니다. 서력 184년 영제 때는 세상이 너무나 어수선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정치를 믿을 수 없다 보니 자연히 요사스런 미신에 현혹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 장각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두 아우와 합심하여 태평도라는 도교를 만들어 민중들을 충동질하여 황건적을 조직하고 세상에 난동을 일으키고 조정에 대항하여 권력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제는 아둔하여 환관에게 둘러싸인 채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정사는 환관들이 주무르고 그들이 벼슬을 돈으로 사고 파는 상태가 되어 그 문란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시대 어리석은 백성들은 장각의 누런 깃발 안에 모여들어 누런 천을 머리에 두르고 장각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이들은 전국 각지로 돌아다니며 주문을 외고 점을 치는 일 등을 하였는데 그 수가 처음에는 500이었으나 날이 갈수록 불어나자 권세를 잡으려고 각 처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장각의 한 부대가 계속 진격해서 유주의 경계선에까지 이르자 유주 태수 유원은 즉시 의병 모집에 표차를 세웠습니다. 이 표찰이 탁현에도 세워졌는데 그때 이를 유심히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은 그다지 뛰어난 편은 아니나 성품이 온순하고 말수가 적고 얼굴에 희로애락을 나타내는 일도 없었으나 속 깊이 큰 야망을 품고 애써 천하 혹을 교분을 맺고자 하여 왔습니다. 키는 7자 5치에 양쪽 귀는 어깨까지 처지고 손을 뻗으면 무릎 아래까지 닿았으며 눈으로 자신의 길을 볼 수 있고 얼굴은 왕관에 박힌 백옥처럼 빛났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한나라 경제의 현손이며 성은 유, 이름은 비, 자는 현덕이란 사람입니다. 유비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와 함께 집신을 삼고 돗자리를 엮어 팔아서 생활하였습니다. 탁현의 누상촌에 살고 있었는데 집 앞쪽에 커다란 뽕나무가 하나 있어 거기 올라가 놀면서 동리 아이들에게 나는 나중에 천자가 되어 이 수레 뽕나무에 타고 말 테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저씨 뻘되는 유원기가 기특하게 여겨 오라 이 꼬마놈은 어딘가 남다른 데가 있구나 하고 후일 그의 학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이후 유비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정현, 노식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공손찬 등과 교분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유언이 모병의 표차를 내걸 무렵
유비의 나이는 이미 28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탁현에서 장비라는 힘센 장사와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장비는 원래 연땅에 자리 잡고 산 명문가의 아들이었는데 일가가 당고로 망하게 되자 장비는 그 집 늙은 종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종마저 장비가 15살 때에 죽은 이후로는 거리의 폭력배로 지내면서 술을 좋아하며 마셨다면 정신없이 마시는 호주가였습니다. 성질도 난폭하여 한 번은 관청의 관리를 반죽음으로까지 돌려 패주었습니다. 그래도 힘이 장사인 장비를 누구 하나 감히 잡을 도리를 못하였는데 그가 잠든 사이에 올가미로 올가 겨우 잡아다가 다음날 교수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가 선배 공손찬에게 사정하여 그를 죽음에서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장비는 자기의 생명의 은인을 잊지 못하고 그의 수족이 되어 유비를 따랐습니다. 후일 망고의 호걸이 된 장비는 이렇게 유비를 만났습니다. 그러던 날 들길을 걷는 유비에게 잔심부름을 하는 아이가 숨이 차도록 달려와서 말하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장비형이 사모를 들고 싸우러 갔습니다. 라고 말하기에 사모는 중장기인데 여간 큰 싸움이 아니겠구나 하고 그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하여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상대는 바로 관우였습니다. 두 호걸이 싸우는데 손놀림이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우는 것 같아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유비가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보니 언젠가 서성노식의 초당에서 본 관모라는 사람 같았습니다. 강공 잠시 멈추시오. 시비를 가리고 싸우도록 하시오. 라고 소리치니 관우는 이 객지에서 자기의 성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고 반갑기도 하여 기와는 누구신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유비는 이렇게 관우를 만났는데 그때 관우와 장비가 왜 싸우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그곳은 장비의 보호 아래 장세평이란 말장사가 말매매를 독점하여 왔는데 최근에 소쌍이라는 말장사가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관우는 하동 땅 해량현이 고향인데 거기는 소금의 산지로 간교한 상인과 관리들의 지나친 수탈로 백성들의 피를 말리는 행포를 보다 못해 관리를 죽이고 피신을 하여 이곳 탁궁까지 흘러왔으며 지금은 소쌍의 보호를 받고 사는 판이라 장비에게 장사 편의를 수차 말로 부탁하였으나 듣지 않으므로 싸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듣고 있던 유비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며 두 장사치를 한 주쯤에 오게 하였습니다. 말시장을 옆 고을까지 넓혀 더 많이 팔게 하여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 주었습니다. 황건적이 탁군에게까지 몰려왔을 때 마침 유비가 그 방을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장비가 와서 엄숙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부가 나라를 위해 힘쓸 생각은 않고 무엇을 생각만 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이제 남의 졸개로라도 출발할 작정인가? 못할 건 무엇 있어? 하지만 의군을 모아 졸개 노릇하기보다
대장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소. 나도 그런 생각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를 거느린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네. 군자로 쓸 재물이 문제라면 내게 약간 있어. 지난날 양부께서 나를 빼낼 때 갖고 나온 보화와 자신이 술 장사를 해서 모은 돈을 고스란히 내게 남겨두고 갔소. 나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오늘 같은 날을 위해 간직해 두었소. 라고 말하며 유비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주루에 자리를 옮겨 막 술을 청하려는데 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번 난리통에 전가가 소멸되었다고 기뻐하면서 나를 위해 병졸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유비가 의군을 모으자고 제의하니 그도 대찬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비가 술을 밀치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은 장소를 택해 예를 갖추는 것이 어떻겠소. 마침 우리 집 뒤에 복사꽃이 한창 핀 동산이 있으니 거기서 사생을 같이 할 의를 맺은 뒤에 큰 일을 시작함이 어떻겠소. 이에 세 사람은 다음 날 형제의 의를 맺기로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그 동산에서 여기 유비, 관우, 장비의 세 사람은 비록 성은 다를지언정 형제의 의를 맺어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모아 공공한 자를 구하고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며 아래로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겠나이다. 같은 날 같은 해에는 태어나지 못하였으나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기를 맹세합니다. 천지의 신명이시여 이 의리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토벌하여 멸망케 하소서. 하는 맹세를 마치고 나이 순에 따라 유비는 큰형, 관우는 작은형, 장비는 막내 아우가 되기로 하였습니다. 소와 말을 잡아 주인을 베풀고는 마을 용사들을 끌어 모으니 400명이 넘었습니다. 다음 날 무기를 챙겨 보았더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시름에 빠져 있을 때 마침 좋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장세평과 소쌍이 말을 몰고 와서 군자금으로 보태준 것입니다. 황건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새로이 의군을 거느린 이들 세 사람의 의기는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세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유주, 태수, 유언을 찾았더니 유언이 기뻐하였고 3일 뒤에 그들은 황건적 토벌에 나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항상 유비 곁에는 두 아우가 호위하는 것도 장관이었고 그들의 용맹한 전투는 병사들의 사기를 더 높였습니다. 유주에서 황건적의 예복을 꺾은 유비는 동양의 옛 서성 중랑장 노식이 광종에서 황건적의 두목 장갑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언의 양해를 얻어 달려갔습니다. 유비 일행은 이끌고 온 500군사와 함께 서성 노식 장군을 찾았더니 반가워하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탁군을 떠날 때 아직 홍안의 소년이더니 그 사이 헌헌 장부가 되었구나. 그래 어쩐 일로 이 험한 곳까지 왔는가. 두 아우와 군사 500을 몰고 스승님을 도우려 왔습니다. 너는 홀로머니와 외아들이 아니더냐. 그래서 유비는 의형제를 맺은 이야기와 유주에서 황건적과 싸워 이긴 이야기를 자세히 하였더니 듣고 난 노식의 얼굴은 더욱 밝아지며 좋아하였습니다. 한참 후 노식은 여기 장각은 내가 포위하고 있으니 그리 급하지 않다. 이곳보다는 항보성과
주전 두 장군이 영천에서 현재 고전하고 있다 하니 내가 데리고 온 500군사에다 내가 1천의 군사를 보태어 줄 것이니 가서 도와주거라 하기에 거기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천에 도달하기 얼마 전 들판에서 지친 장병을 쉬게 하고 있는데 한때의 인마가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건적이 아닌가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가까이 보니 반갑게도 관군이었습니다. 그들 대략 5천이 되는 장병들은 붉은 기치와 붉은 복색들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유비가 길을 비켜주려고 하는데 역시 붉은 말을 타고 붉은 복장을 한 장수가 말꼬피를 당기며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디에 속한 군사들인가? 중랑장 노식희와의 1천 군사와 탁현에서 출발한 500의 의군이 이제 영천 항보성 장군을 도우러 가는 길입니다. 하고 유비가 공손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기공은 누구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탁군에 사는 유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상대를 살피니 섬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길게 찢어진 날카로운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돋보이는 모습은 아니나 그 몸 전체에서 이상한 힘이 뿜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비는 예사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장군의 크신 이름을 물어도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초국 폐연에 사는 조조로 이번에 5천 마모군과 항보순 장군의 후진이 되어 적도를 치러 가는 길이요. 세상에 허명은 전하지 않는가 봅니다. 낙양북도 위의 매서운 이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조조야말로 이 낯선 이름의 청년을 만난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쓰고 있는 투구는 조잡하였지만 그 속에 감사인 온화한 얼굴에 어린 환한 빛은 더할 나위 없이 순진무구하였습니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그 겸손한 말투와 공손한 몸가짐에 서려있는 알 수 없는 힘을 조조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뚜렷이 설명할 수 없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습니다. 탁군의 유비라. 나는 이 이름을 기억해야 되겠다. 조조는 그렇게 느꼈고 유비는 세상에 빼어난 인물도 있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헛되게 산 것이 아닐까 하고 유비는 떠나는 조조의 뒷모습을 보며 탄식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삼국지의 우뚝한 두 영웅은 이렇게 만났고 두 사람은 이 짧은 만남에서 서로 평생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후한, 중평, 초 몇몇 생각 깊은 선비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태평도의 무리가 일제히 봉기하였을 뿐 아니라 별별 도교가 일어나서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중에도 장각의 황건적 패단은 나라를 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장각은 원래 학업을 닦아 관리가 되고자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는 것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장각을 불렀습니다. 노인은 장각을 동굴로 데리고 들어가서 책 3권을 내어주며 너는 이 책을 익혀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하라. 만약 딴 뜻을 품으면 반드시 화를 당하리라.
말을 마치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책 이름은 태평요술이라고 하는데, 이를 익힌 그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빛과 비를 부르고 바람을 일으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를 도인으로 우러러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은 허무맹랑하였지만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고, 점점 그 세력이 커지자 장각은 그만 노인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두아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백성의 마음은 얻기 어려운 것, 지금이야말로 민심이 우리에게 기울고 있으니 천하를 빼앗을 호기가 아닌가.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누른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일치단결하여 나라를 뒤엎고 자기들의 천하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사하기 직전에 제자 당주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였습니다. 아무리 아둔한 황제라지만 너무 놀란 영제는 항우의 오라비인 대장군 하진에게 이 변란을 막게 하였습니다. 이 난리를 황건난이라 부르고 그 도당을 황건적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진은 각 처에 방비를 엄히하라 이르고 문무를 겸한 세 사람을 중랑장으로 뽑아 도적을 치라는 조명을 내려 이 난을 막게 하였으니, 그가 바로 유비의 서성 노식, 항보순과 주전이었습니다. 이런 대란이니 당금을 풀게 하시고 제실의 돈과 서운의 말을 내시어 허술한 병기와 마피를 채울 수 있도록 하옵소서 라고 간하였더니,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영제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무렵 조조는 한에 대한 충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벼슬길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낙양의 부도 위로 출발하였는데 황간의 아저씨를 규율을 어겼다고 때려 죽여 황간의 공적이 되어 결국은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불평도 없이 고향 초 땅으로 내려와 옛날의 패거리와 어울려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뒷날 무슨 항우로 높임을 받은 변시라는 창기를 첩으로 사들인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여자에 빠져 지내면서도 조조는 후일의 웅비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년 만에 황건적 토벌을 위해 부름을 받았으니 그의 충성심은 3년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한 예로 황제에게 올린 2번의 상소문은 그 뜻이 놀랍고도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2번에 걸친 자기의 상소가 무의로 돌아가자 조조는 입을 다물고 이미 말과 글로서는 허물어져가는 한 제국을 바로 잡을 길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항보숭을 따라 출전하면서 자신의 힘을 모조리 끌어내어 황건적을 평정하리라고 결심하였습니다. 군사들에게 붉은 색의 갑옷을 입히고 자신도 붉은 점포와 붉은 수술이 달린 투구에다가 불꽃 같은 털을 가진 붉은 말을 구하여 외양에서 적을 압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라온 하우돈과 조홍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을 모으라고 지시하고는 그 의병들을 고향에 그대로 두라고 말하였으니, 하우돈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이때 조조는 후일 자기의 길을 미리 예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금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